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북방경제연구실의 이석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책임연구위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대북 제재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마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이석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KDI에서 북한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현재 북한 경제가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북한은 우리가 잘 알기가 좀 힘든 나라이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북한을 관찰하는 상당히 많은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을 지역을 떠남으로 해서 더더욱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드릴 말씀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숫자를 보여드리고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북한의 현재를 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현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약간을 좀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북한 경제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스냅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이후에 그냥 한 4년 동안 북한 경제가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냥 성장률이 그냥 골치 아프고 할 거 없이 그냥 딱 더하면 한 마이너스 12% 정도 돼요. 워낙 북한이 좀 별로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마이너스 12% 성장을 4년 했다. 어려운 거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육인데요. 이 교육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한 수출을 중국으로 한 24억 불, 25억 불 정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한 4,800만 달러? 50분의 1? 60분의 1? 이 정도로 준 거예요. 교육은 거의 컬랩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동안 북한은 그래도 시장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성향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알겠지만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년에 깨집니다. 그런 안정세가. 급변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도 이거 지금 엉망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보시면 뭐냐면 이게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에요. 북한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주로 쌀을 제일 많이 사 먹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옥수수를 많이 사 먹겠죠. 상당히 그동안 안정적이었다가 202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 오르죠. 사람들이 소비도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2021년 현재 북한 경제는 생산이 급락을 했습니다. 교육은 완전히 붕괴 수준이에요. 그나마 사람들이 먹고 살았을 때 시장도 상당한 혼란이 있어서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당연히 경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제 위기가 정말 뭐냐? 이제 이걸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많이 없고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KDI 펠로우들은 북한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현재 북한 경제를 횡단면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맞던 틀리던 간에 그런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근사한 모델 하나를 채택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구조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구조 모델을 이거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구조 모델을 개념적으로 전개를 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 모델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시계열로 쭉 앞으로 전개시킨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추세 모델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추세 모델 각각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들의 현실의 데이터와 관찰 결과가 맞춰요. 그럼 제일 잘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걸 또 택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합해서 북한을 보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도 안 봐줄 수도 있죠. 그럼 추세 모델 바꿔요. 그럼 추세 모델만 바꾸느냐? 구조 모델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항상 얘기를 할 때 현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일 지나가면 이거 다 틀린 얘기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구조 모델을 한번 볼게요. 김정은 시대가 들어와서 북한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전과는 매우 많이 달라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여기 뭐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래요. 처음에는요, 지금 김정은 시대는요, 북한의 기본적인 통화가 북한 원화가 아니고 달러예요. 달러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달러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매기고요. 그 사람들의 돈의 이윤을 측정을 하고요. 회계를 하고요. 하여튼 달러로 다 된다. 이런 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반화됐어요. 두 번째는요. 옛날에도 물론 북한의 시장이 있었고 발전을 했었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시장과 시장의 논리가 사실상 북한 경제 전역으로 모든 게 다 통용이 됩니다. 물론 뭐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뭐 여러 국영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제로 뭐냐 활동하는 거 보면 다 시장 논리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외부로부터 단절된 경제다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통합된 나라입니다. 특히 중국과.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세계 국제 경제가 통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의 모든 가격은요 그냥 국제 가격이에요. 달러로 표시된. 그리고 이런 거는 단순한 상품만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가 있냐면 금융과 통화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가 토론할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또 달라진 게 뭐냐면요. 사실상 조세 경제와 세금을 걷는 경제도 있었어요.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이 돈을 어떻게 썼냐 하면 그냥 돈 찍어서 썼어요. 돈을 프린트를 합니다. 이걸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치의 차이를 시뇨리지 또는 주조 차익 그래요.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달러 다 쓰는데 북한 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때려요. 사실상. 이게 물론 정교한 시장경제 세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경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제재가 시작됐어요. 그럼 제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을 하면 환율도 뛰고 가격도 뛰지 않겠니? 그건 아니죠. 지금 다 달러 쓰고 있고 달러로 국제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제재한다고 변하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모델로부터 제재 이후의 상황에서 추세 모델을 만들었어요. 추세 모델은 이래요. 제재가 효과가 있다면 첫째는 뭐냐면 무역이 아주 충격을 받을 거다. 그렇겠죠. 여기 없으면 땡이야. 무역이 충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역이 충격을 받아서 소득이 충격을 받을 텐데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대부분에서 소득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내 부분까지 파뜨려서 또 소득 충격이 나타날 거다. 그러게 되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소득 충격이 뭐냐면 달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달러가 북한의 기본 통화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화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이 줄어요. 그러면 뭐냐면 급격하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돈줄까지 조이는 거야. 추가적인 충격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크라이시스가 오는데 이런 크라이시스는 뭐냐면 기존에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이 중단되는 그런 걸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재밌게도요. 2017년부터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에 교육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떨어져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딱 되고요. 근데 우리는 소득에 대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정말 떨어지나?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뭐냐, 어떤 게 한 거냐면 북한에 대중국 수출하고 수입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이전까지는 2017년까지는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뭔 얘기냐면 북한이 중국에서 뭔가 수입을 하는데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수출해서 벌 필요가 없는 거야. 딴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관광이든 뭐 노동 대가를 받든 그래 관계가 없어. 문제는 2018년 넘어가면은 시작하면서 뭐냐면요.
일방적인 인과적 가격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출이 수입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옆에 있는 딴 주머니가 줄어들어가지고 수입하려면 뭐 수출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거꾸로 보자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대부분의 소득이 줄었구나. 그리고 이게 대내 부분에까지 소득이 충격이 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2019년 정도, 2018년, 19년 정도인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뭘 픽스하냐면 공급을 픽스를 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픽스된 대표적인 가격이라는 게 주택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다 순수하게 수요에 의해서만 변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 주택 가격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2018년 말부터 2019년 달면 평양의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대내 부분에까지 충격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초에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갑자기 모든 가격이 시장 가격이 훅 하고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돈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지만 거꾸로 확 모든 가격이 떨어졌다. 돈이 줄어들었다. 통화충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2020년을 가면 경제위기가 됩니다. 이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존의 시스템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게 나옵니다. 첫째로 이 통화 충격이 나오고 나는 이후에 더 이상 달러가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이슈가 생깁니다. 이제 달러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뭐 모르게 문 닫았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 통합 다 깨집니다. 차단돼요. 그리고 시장의 기능 이것도 되게 축소되고 혼란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따 숫자를 보여드렸지만 조세 경제도 지금 상당히 북한이 돈 쓰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볼까요? 달러 이슈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달러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달러 무역할 때 달러 쓰잖아. 그러니까 교역 차단해 줄게. 교역 차단합니다. 그리고 환율 통제하고요. 가격 통제합니다. 말 안 들으면 뭐 환전상을 처연했다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탈달러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시장은요 변화가 극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게요. 그래서 이게 다 깨집니다. 가격 수준 등락폭이 확대되고요. 달러 가격하고 원화 가격하고 이제 막 일탈이 막 심하게 돼요. 국제 가격하고 거리가 막 벌어지고요. 그리고 시장 기능이 축소됩니다. 열지 마.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 경제하고 거의 교육을 안 해요. 문 닫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제 발표한 건데 북한이 올해의 재정 지출 증가를 보면 뭐냐면 0.9, 1% 미만 수준이 떨어져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루머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등 뭘 한다는 등 돈 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래요. 매우 점진적으로 2016년 이후 이 제재가 되어가지고 김정은 시대의 구조 모델이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씩 작동 중단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와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꽝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요. 야 이러다가 북한에 뭔 이상한 일 나는 거 아니야? 웅성웅성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한 건 딱 경제적인 거예요. 정권이 이상하다, 사회가 이상하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제예요, 경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 이상하면 혹시라도 뭔가 좀 다른 데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회적인 소셜 크라이시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촉발 요인이 뭐냐 이걸 전부 한번 쭉 찾아놓고 봤어요. 봤는데 제목은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걸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조금 현재 이슈로 이제 좀 얘기해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이렇게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현재 북한 경제에 대해서. 첫째는 야 사회적인 위기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큐바를 봐라. 큐바에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말이야 굶어갖고 공산당 물러가라 그렇게 데모했대더라. 북한에서 데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나. 두 번째로는
야, 저렇게 힘든데 왜 아직도 문 닫고 있어, 쟤네들. 중국하고. 문 언제 여는 거야? 이런 얘기 하나. 세 번째로는요, 야, 이거 북한 사람들 1990년대처럼 다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쭉 봤어요. 근데 현재까지 그럼 사회 얘기를 한번 보면요. 현재까지는 저는 노라고 얘기해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이거예요. 관찰 결과 그런 게 없어. 무슨 뭐 당황한다는 소리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들을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비질런트해요. 이게 위기다 이런 걸 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약간 좀 관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저쪽 광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왜 문 닫고 있니? 라고 얘기할 때요. 이게 가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가설이고요. 하나는 약간의 정치적인 미스칼큘레이션 이런 가설인데요. 코로나 가설은 이런 거예요. 아주 쉬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이런 뭐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근데 없다며.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없는데 무슨 왜 문을 저렇게 오래 닫고 있어 사람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의 함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문 닫고 있으면요. 북한은 백약이 무효야. 코로나가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문 열어가지고 코로나가 들어가면 그거 진짜 망하겠죠. 벽에 무효야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이거는 좀 약간 좀 아주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코로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렇게 문 닫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미스칼큘레이션인데요. 이건 이래요. 얘기는. 여러분들 2016년, 17년부터 시작해서 제재가 세게 돼가지고 경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어떨까? 경제를 좀 축소해야 되잖아. 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북한 당시 그러지 않았어요. 수입은 수입대로 다 해. 그래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늘어나. 문제는 뭐냐? 또 거기다가 무슨 군사 이런 것도 많이 해갖고 새로운 뭐 재래식 군사도 뭐 되게 많이 했대.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런 가설이 나오는데 이 가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북한은 다른 믿을 구석이 있었다. 즉 뭐냐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슨 양보를 하게 되면 제재는 해결할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뭐냐면 협상에서의 우위를 달성하고 또 이 제재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의 자기 경제적인 계획, 핵무기 완성하고 이런 걸 우리는 껐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버했다는 거죠. 오버. 그래서 2018년 평창이든 뭐 이런 걸 했다. 그 이후에 자기 거 다 해놓고 오버해서 다 하고. 그래서 2018 평창하고 잘 됐는데 결국 뭐야? 2019년에 하루인가요? 거기서 왕창 다 깨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패닉이 온 거죠. 이제 경제는 오버해가지고 끝났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안 되지. 근데 이걸 다 누가 했냐? 수령님이 했거든. 김정은이. 누굴 욕을 해. 이 수령님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잘 됐다. 야, 이 코로나 알았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러고 문 닫았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가설의 내용이. 근데 이 가설에 따르면요. 북한은 좀 나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앞에 코로나 가설하고는 달라. 앞에 코로나 가설 코로나가 진정돼야 뭐가 되는 거고, 근데 요 가설은 정치적으로 좀 계산이 달라지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모르죠, 근데 어느 게 맞을지. 또는 둘 잘지도 모릅니다. 요 정도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식량 문제인데요. 문제는 요거는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할게요. 현재 북한의 식량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 우리나라 분들의 생각과 해외의 시각이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이게 역전돼 있어요. 어떻게 역전돼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고 괜찮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좀 많아요. 해외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북한 정말 사람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량 생산을 추정을 했더니 작년이라 이럴 때 떨어지기는 했으나 한 4, 5% 정도? 그냥 미미하게 떨어져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런 얘기고요. 해외에서는 일단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숫자 어떻게 나온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그 찰나지하기 전에는 뭐냐면 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얘기를 듣잖아. 그런데 되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 기근에 가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00년대 오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단 이때 회복이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서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북한의 배급, 식량 배급량이거든요. 비슷해요. 거의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 왜 그럼 됐느냐? 물론 생산 증대도 있었는데 비공식적인 생산이 좀 늘어나고 이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타이틀먼트라는 거. 사람들이 식량을 구매하고 이거 뭐 경제학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구매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식량을 못 샀어요. 구매를 못하고 다 정부에서 배급받는데 이제는 뭐 시장에서 사. 그리고 사람들의 돈이 많아졌어. 소득이 늘었어. 그리고 해외의 교육도 활성화됐어. 그래서 무슨 식량의 과불급이 부분적으로 생기면 바로 저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 교육이 더 들어와. 그걸 시장이 해결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이게 하나씩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득이 아까 얘기하면 다 떨어진다 그랬죠.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요. 그리고 공급도 전반적으로 줄어요. 그리고 지금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국내외적으로 다. 게다가 뭐 여기다가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전반적인 모든 사람이 굶는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돈 없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요. 이런 사람들은 디텍트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지면 제 코로나 걸렸다.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진행되어진 상황에서 이게 크라이시스 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번질지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인데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북한 정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고집이 세네요. 그분들이. 북한 분들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대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교수님 발표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정말 아까 이제 고영환 원장님도 그 설명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그런 북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신 건데 우리 이석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부학적 분석을 하셨다고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경제가 막연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왜 어려운지 그 원인 뭐 배경이라 그럴까 뭐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근거 제시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주셔갖고 매우 진짜 유익한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대담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